1월 1일 빼박 증거를 잡은 걸 아내는 아는지 모르는지 무려 3박 4일의 외박을 다녀와서 마냥 신이 나 있었어요. 아직 도파민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그곳 월미도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가진 증거를 총 정리해서 우연히 소개받은 변호사님을 곧바로 선임했고 본격적으로 상간소송 단계에 돌입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저는 상간소송만 하면 아내는 미쳐버리게 할 것 같은 가스라이팅을 멈추고 상간남은 나 몰라라 도망가 버리고 둘 사이는 개싸움이 나고 그렇게 제 가정을 지킬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신이 나 있었어요. 외도 상담사님 소개로 만났지만 제 인생을 바꾼 운명적인 변호사님과 16개의 소송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요. 증거 잡을 때는 그렇게 죽도록 힘들고 언제 잡히나 조바심이 났거든요. 살이 20kg 가까이 빠졌어요. 퇴근해서는 미칠 듯한 가스라이팅 때문에 환청이 들릴 만큼 시달리고 아내가 잠들거나 나가버리면 몰래 블랙박스를 듣고 다 못 들으면 핸드폰에 담아와서 회사에서 듣고 블랙박스 음성 들을 시간이 부족해 밥 또한 먹지 않고 술만 먹어대니 하루하루가 다르게 해고라가 되어 가더라고요. 새벽까지 초집중해서 블랙박스를 듣는데도 그때는 어디서 나온 체력인지 전혀 지치지가 않았어요. 빼박 증거를 잡고 나서 순간 공허함이 몰려왔지만 200km를 운전해서 내려오는 그 발걸음은 상쾌했어요. 그 둘을 응징해줄 생각에 신이 났고 제 입꼬리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승천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증거는 완벽한 상간소송, 승리를 예고하는 증거였어요. 블랙박스 복원을 통해 이미 유부녀인지 알고 있었고 모텔에 팔짱 끼고 입실하는 동영상을 그것도 아주 많이 확보했으니까 결과는 안 봐도 뻔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저를 보기가 무섭게 미친 듯이 달려들며 이혼을 달고 사는 아내에게 무슨 미련이 있다고 그때는 회유를 하고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회유해볼까? 말까? 수차례 고민하다가 상간자 소장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유하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절대로 회유하면 안 됐어요. 완전 미친 짓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바람이 그렇게 무서운지 정말 몰랐었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대화를 하자고 했죠. 아마 아내는 드디어 굴복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나 보다 생각했나 봐요.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화 자리를 만들더라고요. 기대와는 다른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너네들 1월 1일 날 어디 간지 알고 있다. 너희들 둘은 더 이상 만나면 안 돼. 나 상간소송했어. 라고 아주 친절하게 병신같이 상간소송을 예고해 주었죠. 순간 일그러진 아내의 첫마디는 그거 불법 아냐? 였어요. 제가 예상한 답변이 전혀 아니었죠. 이후 저희 집은 고성과 쌍욕, 기물 부수는 소리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완전 미친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발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정말 정신병동에서나 볼 수 있는 미친년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어요. 후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외도 상담사님께서는 소장 도달 전에 절대로 상간소송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 들을 걸 하는 뒤늦은 후회가 들더라고요. 어르고 달래고 또 다투는 와중에 문을 열고 나가려는 저를 막아서는 아내와의 몸싸움에서 아내의 손이 문틈에 그만 끼고 말았어요. 정말 헐리우드 액션 배우처럼 대굴대굴 구르면서 고성을 지르더라고요. 마치 짐승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짐승보다 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운 겨울날 아내는 그 길로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인사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이미 블랙박스에서 집 나갈 거라고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회유하려고 했던 저는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성과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집 나가는 시기를 더욱 앞당겨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아내는 그 이후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어요. 자고 일어난 아이들은 영문을 몰랐어요. 그 뒤로 아이들에게 저의 거짓말이 시작되었어요. 첫날은 엄마가 아파서 병원 갔다.
둘째 날은 많이 아파서 입원했다. 이렇게 며칠이 흐르고 또 다른 거짓말을 아이들에게 늘어놓아야 했죠. 그렇게 거짓말로 한두 달이 흘렀어요. 영문도 모르는 아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자주 아팠어요. 특히 아들이 자주 아팠어요. 그리고 두 아이 다 이유 없는 짜증과 말수가 줄어들었죠. 엄마의 부재는 이렇게 크게 저희 세 식구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강박으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건 딸아이의 신발이에요. 아내가 외박을 다녀온 후 딸아이에게 휘황찬란하면서 반짝이가 잔뜩 붙은 그 또래 아이들의 환심을 살만한 신발을 한 켤레 가지고 왔어요. 딸아이는 그 신발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 신발만 신으면 딸아이는 유독 좋아서 방방 뛰었고 최애로 아끼는 신발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신발은 상간놈이 사준 것입니다. 저는 포커페이스 하며 증거를 잡고 있을 때라 알면서도 그 울분을 참아가면서 아는 척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아내가 집을 나간 후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저는 상간놈이 사준 신발보다 더 휘황찬란하고 더 반짝이가 많이 붙은 신발을 딸에게 사주었어요. 아빠가 사준 신발 줄게. 예전 신발 아빠 줄래? 딸의 환심을 사고 그렇게 얻은 상간놈이 사준 신발을 그날부로 활활 불태워버렸어요. 제 마음속에 꾹꾹 참아왔던 분노까지 담아 아주 활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놈이 사준 딸아이의 목걸이, 팔찌, 인형 등은 싸그리 몽땅 불태워버리고 더러운 시궁창에 던져버렸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지금도 지나가다 예쁜 신발만 보면 딸아이를 자주 사주곤 합니다. 저와 아이들이 엄마의 부재로 힘겨워하는 사이 그놈 회사로 보낸 상간소장은 그놈이 친히 받으셨더군요. 그런데 그놈이 상간소장을 받고 정확히 이틀 후에 저에게 이혼소장이 날아왔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고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렇게 원치 않게 힘겨운 2대1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아내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에게 이혼소장을 보내왔고 상간놈도 곧바로 변호사를 일사천리로 선임했어요. 무려 같은 로펌에 심지어 변호사도 같았어요. 대한민국에 변호사 사무실이 천지에 많은데 우연히도 같은 변호사라니. 그 둘은 전혀 헤어질 생각이 없었나 봐요. 저는 이것은 상간소 중에도 아직 만남을 이어나가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냐고 저의 변호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일 흔합니다. 판사님들도 대수롭지 않게 봐요 였고 그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지나가는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누가 봐도 한편이라는 반증인데 상식을 깨고 이런 일을 벌이다니. 같은 변호사도 기가 찰 노릇인데 저를 더욱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아내의 이혼소장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본인은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다. 12년 동안 매일같이 18년 소리를 듣고 살았다. 매일같이 폭행당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당하며 폭행당했다. 라고 써져 왔어요. 낯뜨겁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창피함에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 내용만 보면 진작에 저는 감옥에 갔어야 할 내용입니다. 12년 동안 잘 살다가 갑자기? 저는 그런 적도 없지만 실제로 있었다면 21세기에 저런 일을 당하고도 12년을 살 여자가 있을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렇게 저에게 닥친 두 건의 소송에 변호사 비용도 비용이지만 상간소송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이혼소송 방어까지 하느라 완전 사면초가가 되었어요. 상간소송 중 저는 곧바로 상간놈 직장에 월급을 가압류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 아내는 저와 아이들이 사는 집을 가압류해버리더군요. 법원도 아내도 저한테 가압류 의사 따윈 물어보지 않았고 곧바로 가압류되었다는 통지서만 날아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라니. 당장 쫓겨나는 것은 아니기에 그냥 살았지만 왠지 모를 서운함이랄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하는 원망감이 생기더라고요. 법원 시계는 정말로 느리게 갑니다. 상간소송도 이혼소송도 시작된 지가 4개월이 되었는데 별다른 진행이 없었고 그렇게 시간만 하염없이 지나가며 겨울을 지나 초여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내는 집 나간 후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그 4개월 동안 저와 아이들은 힘겨운 적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엄마가 없어진 탓에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었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밥은 해서 먹이면 되겠는데 딸아이의 머리를 잘 따주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고 예뻤던 딸아이의 긴 생머리를 잘랐습니다. 아무 일 없던 때에 머리를 잘랐다면 별 생각이 없었을 텐데 어쩔 수 없어서 단발로 자를 때의 심정은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퇴근 시간이 빠른 대신 출근 시간도 빠른 직업이에요. 저는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밥을 챙겨야 했고 아이들은 6시에 일어나서 7시에는 학교로 출발해야 제 출근 시간에 맞출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려는 욕심으로 혁신학교를 선택했었는데 단점은 거리가 멀었어요. 그게 아이들 등교를 애 엄마가 해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엄마가 없는 지금은 일을 하면서 학교 보내기에는 저도 피곤했지만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로서는 정말 힘든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항상 아침잠이 모자랐고 교직원도 출근 안 한 시간에 1등으로 등교하기가 일쑤였고 한겨울이면 아이들 등교 시간에 해도 안 뜬 적도 있었어요. 저 또한 하루 80km를 운전을 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했고 저와 아이들은 힘든 적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과정 때문에 저와 아이들의 유대관계가 끈끈해진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에게 고마워요. 졸리다고 짜증 섞인 목소리, 아침밥 안 먹는다는 투정, 차 안에서 자는 거 억지로 깨우는 신랑이. 저도 아이도 힘들었지만 다행히 잘 적응해 주었고 이런 힘든 시간을 저희 세 식구가 함께 이겨냈기에 지금 와서는 아이들과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어요. 상간소송은 아직 기약이 없었고 이혼소송 조정기일이 먼저 잡혔어요. 조정기일이 뭔지 몰라 한참을 인터넷 검색을 했더랬죠. 제가 이해한 건 조정은 합의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이혼을 원치 않는 기각이니까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말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 아내가 현재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제일 궁금한 건 이혼에 대해 아직도 확고한지 직접 목소리와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정기일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조정기일 날 본 아내의 모습은 기세등등한 모습이었고 그 눈빛에는 멸시가 가득 담겨 있더군요. 사람을 깔보는 듯한 표정과 화사한 메이크업으로 치장한 모습으로 들어오더군요. 조정이라는 게 그래요. 조정위원은 이혼시키는 전문가들이에요. 저한테는 왜 이혼 안 하고 기각하려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떠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훈계를 하고 참석하지 말걸 하는 후회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더욱 기가 찼던 건 아내는 바람핀 적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니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원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은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는 안 주겠다는 개똥 같은 조건을 내걸더라고요. 그저 놀라울 뿐이었어요. 바람이 아니라면 내 두 눈으로 본 것과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걸까? 그리고 이 사람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괜히 변호사님 의견 무시하고 조정기일 참석했다가 또다시 상처받는구나. 몸소 체감했어요. 그렇게 조정은 불성립되었고 재판으로 가게 되었어요. 거의 5개월 만일 거예요. 조정기일이 끝난 저녁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 엄마가 집 나간 후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엄마 어디야? 엄마 언제 와? 만 하염없이 물으며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마음 편히 전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고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통화했어요. 통화를 마친 아들은 조망만한 손으로 분노의 감정을 담아 주먹으로 제 가슴을 막 때리면서 절규에 가까운 울부짖음을 하더라고요. 아빠 왜 그랬어? 당장 엄마 찾아와. 도대체 아이 엄마는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걸까? 아이도 울고 저도 그런 아이를 꼭 안아주며 함께 울었어요. 가정 회복을 바라기 때문에 아이 엄마의 치부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저로서는 아이의 절규를 묵묵히 받아주며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또 한 달 후 정말 기다리던 상간소송 변론기일이 잡혔어요. 상간놈의 준비 서면을 받고 저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정말 고심고심해가며 소장을 준비해서 제출했거든요. 근데 상간놈 준비서면은 아무리 봐도 너무 유치했어요. 모텔에 들어간 건 친구들이랑 같이 술 마시려고 했던 거다. 파탄난 가정에 가정사를 들어준 것뿐 불륜을 한 적 없다. 오히려 본인은 가정폭력에서 구원해 준 것뿐이다 라고 써져 왔어요. 준비서면만 보면 악마 같은 저에게서 구원해준 백마탄 왕자처럼 써져 왔어요. 증거라고 제출한 게 내 아내가 상간남에게 보낸 카톡 내용 이것뿐이었어요. 마음 한편으로 분노의 감정이 차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판사가 이런 말 같지 않은 내용도 인정해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변론길 법정에 들어섰어요. 재판이요?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나마 2분 정도는 본인 소개이고요. 태어나서 처음 본 재판 광경이 영화나 드라마 같지 않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어요. 저의 경우는 별다른 논쟁이 없어서 곧바로 7월에 판결이 잡혔어요. 아, 이제 상간소는 끝나가는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이 들었죠. 한 달 후 저는 당연하겠지만 상간소송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겨우 위자료 1,500만 원이라는 초라한 판결금과 함께요. 어쨌든 저는 상간소송에서 승리했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이제 너희 둘은 개싸움 나서 서로 헤어질 거라 잔뜩 기대했어요. 아직 이혼소송 기각 판결이 남았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유책 배우자를 만듦으로써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문서 쪼가리를 한 장 받게 되었어요. 상간소송 판결이 나면요 2주간이 항소기간이에요. 우리 같은 피해자분들은 판결문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판결문을 바로 열람해 보지만 상간자들은 줘야 할 빚이 생기기 때문에 늦게 열어봐요. 그래서 항소기간은 2주인데 판결문 받고 2주이기 때문에 자동 도달 처리되는 일주일까지 합쳐서 실질적으로는 3주로 봐야 해요. 역시나 자동 도달 처리되는 일주일 동안 상간놈은 판결문을 안 열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지루하고 초조한 시간 3주째 마지막 날이 되었고 저는 법원 퇴근 시간인 6시가 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6시가 되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퇴근하는 차 안에서 이제 끝났다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날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껏 기분이 좋아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뿌링클 치킨을 시켜서 막 치킨집을 나오던 찰나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 시간이 저녁 7시. 피고가 항소했다는 문자. 그때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이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분노였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저에게는 딱 맞는 표현이었고 눈깔이 뒤집힌다는 표현도 저에게 딱 맞는 감정이었어요. 마지막 날 그것도 저녁 7시에 항소라니. 그렇게 저는 겨우 2대1의 싸움을 마무리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힘겨운 2대1의 싸움을 연장하게 됩니다.